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온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자맹을 깨고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내 윤핵관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직전까지도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원 또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회견을 시작했고 무엇보다 당의 상황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바로 여쭙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준석 당대표가 그제죠. 그러니까 법원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민심의 법정에 던진 이준석 당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이런 본인의 입장 그리고 아마 또 상시간 이어졌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윤핵관들에게 있다. 당에 있다. 예, 당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본인이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자기는 이 외곽으로 쭉 돌고 있었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원권 정지를 당해서 사고라고 해서 당 직무대행이었다가 왜 갑자기 비상 상황으로 갔느냐. 이거는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노출시켰던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윤핵관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선당무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당무사라는 것이 이 자유주의적이고 상당히 개방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다. 상당히 전제적이고 폭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요하지 말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핵관들이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은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의 당 소위 말하는 텃밭에서 지역구를 버리고 수도권 열세 지역에 가서 도전을 하면 자기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이야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관계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뭐랄까요 일종의 하나의 일종의 약간은 좀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이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이 정면 돌진이 아니라 한 발은 엑셀레이터에 발 올리고 강하게 밟으면서도 왼발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는 나가지 않고 상당히 소리만 요란하게 위기 상황인 것처럼 해서 시선을 끄는 그러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 공은 윤 대통령에게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 박 교수께서는 예상하신 정도의 수위라고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마지막 부분.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이 발언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나 쫓아내더니 이거밖에 못하냐. 정말 눈물 난다. 지금 대통령과 원내대표 윤핵관의 지도력의 위기다. 그런데 윤핵관 이거 돌파할 의지 있냐. 그럴 거면 험지 출마해라.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다. 내가 전면에 나서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어요. 결국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키보드 들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독자 행보를 갖다가 오늘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소위
외곽에서 돌던 이준석 대표가 예. 전면 등장을 선언한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프레임 만들기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마치 뭐 출사표를 갖다가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두 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회견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점이라고 한다면 실명을 언급했다는 점이거든요.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좀 했었는데 호가 호위라는 표현도 했었고 수도권 우세 지역에 공천을 받지 않고 열세 지역으로 좀 출마를 해야 한다라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윤핵관을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이야기할 거라고도 예상을 하셨나요? 네, 뭐 작심 발언이 쏟아진다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던 윤핵관의 무능력과 어떤 소위 어떤 보신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데서 나오지 않았느냐. 도대체 비전이 있냐? 아니면 패기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체감시키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핵관이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험지 출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는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었다. 못 받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험지 출마라고 하는 카드를 갖다가 던 요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당원들 만나겠다. 당원들 목소리를 내가 직접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윤핵관의 지금의 어떤 그 책임론 그리고 낮아진 지지율을 갖다가 배경 삼아서 이준석 대표가 전면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이 험지 출마, 윤핵관의 험지 출마를 사실상 프레임 만들기로 던진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들이 변하면 본인도 변할 거다. 그렇지만 네, 안 변할 안 변할 거다. 뭐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 윤핵관으로 지목된 이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아마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자 행동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소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일방적인 이러한 선언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지금 오늘 뭐 지금 화면에 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 지금 또 새로 등장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구체적 실명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결단을 요구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나와 윤 대통령의 관계에 상당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관계를 끊어달라는 저는 그런 요구를 애둘러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가운데서 윤핵관의 역할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이 본인이 입장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에서 네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상당히 사실을 왜곡 전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끝을 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정치적 여지를 둔다는 얘기가 예.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나와 대통령의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식의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를 앞세우는 이런 윤핵관들이 잘못된 행태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책임의 당사자로 오늘 실명을 거론한 분들을 지목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빨리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 교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연락할 의향이 있냐고 물은 기자들의 답에는 그럴 일 없다고 지금 대답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듣고 싶은 것만 제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부터 시작해서 안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체리따봉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그다음에 내부 총질 문자 공개된 이후에 사과 한 번 없었다. 인간적으로 비애감 느낀다. 세 번째, 대통령 만날 기회 되면 만나겠냐?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여지를 준다기보단 이제는 자기는 자기 목소리 내면서
전면에 나서서 내 할 얘기하고 선을 그은 거다라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이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핵관 대통령과는 선을 긋고 본인이 보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서고 당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에 다시 재등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과 어떤 여지를 남겼다? 오히려 여지를 남기기보단 좀 선을 긋는 면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7일이 첫 기일이지 않습니까? 17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내놓을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이유는 앞서 그러니까 내부 총질 문건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난 뒤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 지금 뭐 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이야기가 없었다 부분 본인이 되게 섭섭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뭐 본인은 대통령 만날 일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을 넘겼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노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윤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액션을 취해주기를 상당히 지금 애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지금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지금 이 전화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예. 그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 3번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본인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뭐 당을 뛰쳐나가겠다는 이야기도 예.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뭐 퇴진 운동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지만 본인이 정작 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도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 수사로 들릴지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을 아마 떠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당내에 머무른다는 이야기 자체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건의를 인정하겠다는 거고 오늘 문답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당성과 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사실 이게 선당 후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양두구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조금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이준석 대표인데 이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간에 좀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력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당원들의 세력에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포인트를 둔 부분이 아까 마지막에 있었다. 본인이 앞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갖다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포인트를 뒀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한 지붕 두 가족을 선언한 거라고 봐요. 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키보드로 인터넷을 통해서 당원들 목소리가 만나면 그 당원들의 목소리에는 뭐가 담길까요? 현재 지지율 하락에 대한 어떤 울분 또는 변화에 대한 요구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여론전과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목소리, 국바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갖다가 그 속에서 결집해 나갈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지금 비대위의 존재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한순간에 거기서 어떤 교통 정리가 확 돼서 당원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 막을 수 있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당분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언론에 이런 소위 당원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해서 언론에 계속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계속 얘기해 나갈 거다. 자, 그렇게 되면 당의 업무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언론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생중계하거나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혼란 이런 부분들은 예.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비대위 구성된 가족과 이준석 가족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라면 이거를 그러니까 세대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집도 좀 세겠습니까? 그 집에 지금 왜냐하면 비대위나 이런 부분이 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좀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뭐 힘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가 사실은 출발할 때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뭐 수해복구 그렇죠. 뭐 이런 상황도 수해복구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 때문에 비대위가 이제 출발부터 삐끗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처분 소송을 낸 전 대표가 당원들 목소리 수렴하고 인터넷상에서 그걸 조직화하면 한마디로 세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의 위상과 역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위로 당을 꼬집는 상황에서 비대위에선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비대위에서는 아마 뭐 이준석 당대표 이러한 이 입장에 대해서 뭐 일종의 뭡니까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반박하기보다는 아마 여론의 동향을 아마 살펴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지금 당원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 중심의 고정 가치를 지향하는 당원들이 있고 예. 또 하나의 당원은 자유, 정의, 인권을 가치로 여기는 그 당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보수 정당에 있는 아주 원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거 이 지금 70년대, 80년대의 개발 독재 시 그러한 식의 그런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금 당원들이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가 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들과 직접적인 소통, 아무래도 소통이라는 건 아마 자신의 또래들, 이 지금 젊은 청년 당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아까 지금 국가 중심의 그러니까 고정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당원들의 당신보다는 이게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 더 우세하는 우위에 그러니까 우위로 올라서는 정당을 만드는데 일단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비대위 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금 문답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두둔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문자를 노출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등 떠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자기 만나러 오는데 이 당장은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 비대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당히 아주 그러니까 좋으신 분으로 내가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면 지금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비대위 기간을 내년 1월 초까지를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이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이 징계가 풀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월 9일 이후, 1월 8일 이후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될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 출마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을 추구하는 그런 당원들을 확보를 해서 정치적 제기를 하겠고 그 제기를 위해서는 비대위가 그때까지는 가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백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여기서 지금 일종의 정치적인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정치적인 복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등을 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조기 전대에 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9명 중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연직 성일종, 권성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6명에서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인원, 관련된 인원들을 조금 인선을 해서 설득에 나설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죠. 지금 이제 비대위가 논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통일된 발언과 통일된 의견으로 뭐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던 혁신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쓴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외부의 인원이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외부 인원 두세 명 들어가면 나머지는 뭐 사실은 당내에서 두세 분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굳이 논란을 자초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을 굳이 넣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이 비대위의 힘이 지금 전혀 실리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비대위는 한시적이고 그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갖기 어렵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혁신형 관리형이라고 했는데 예, 혁신 관리형이라고 그랬는데 혁신 관리형, 예. 혁신보다는 관리 쪽에 좀 더 무게가 현실적으로는 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비대위 구성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번 주말에 어쨌든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의결을 거쳐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결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인용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만 만약에 다툴 경우에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그 공당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걸 갖다가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쉽지 없는 않겠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사 입장에서 이 지금 다루는 판사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가치가 좀 높다. 그런데 오. 문제는 판사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이 외부의 환경에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결과가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의 영역이 당의 문제에 얼마나 개입하게 될까? 인용될 가능성이 법으로만 보면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기각 쪽에 무게를 좀 더 둡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절차적인 하자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당 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절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상임 전국위라든지 또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가 결국은 즉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돼서 비대위까지 출범을 했는데 이거를 법원이 뒤집는다? 그렇게 되면 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결사체의 그런 그 합법적인 그런 결과들을 절차를 거둬서 결정 결과를 법원이 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원점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내놓기가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그럼 않나 그 봅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기각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 그 취지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그 취지문, 그 판결문 안에서 예를 들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절차상의 문제를 판결문에 들어간 그 한 줄을 가지고 전투에서는 졌지만 뭐 전쟁에서는 이겼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또 주장을 해 나갈 거라고 예,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할 말을 출사표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본인은 이 당 안에서 정치적인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걸 위해서 오늘 아마 대대적인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안 되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이웨이 가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짜서 예. 그러니까 이제 청년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직접적으로 열어가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명분을 쌓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앞으로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현재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당내에서 약간은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예. 당내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제 민주당 무엇보다 지금 어대명 기류가 계속 갈 것이냐가 가장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여파가 민주당의 위기감을 날려버렸습니다. 오. 그래서 원래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전당대회. 왜냐하면 큰 선거 2번을 졌기 때문에 네.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나 쇄신의 요구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견제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만 남게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에 대세를 가른 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다. 그래서 남은 건 확대명. 결국은 결론은 이재명 이렇게 가는 수순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그 봅니다. 97그룹 두 후보가 지지율을 그 격차를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려면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일화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단일화로 지금 중간에 지금 소위 다 합쳐도 뭔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돼버리게 되면 이게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라도 향후에 지금 쓰나미, 지지율 폭락의 쓰나미가 민주당 내 위기감을 날려버리고 지금 확대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라도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도 당 내의 어떤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큰 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일화를 통해서 당 내에 분명하게 민주당 내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꼭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단일화 속에서 요구, 즉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97세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 예. 그게 저는 두 후보의 숙명이다. 그걸 꼭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후보들 간에 당원 80조 개정을 네. 두고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토론회에서도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로 인해서 다투는 모습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일종의 뭐랄까 결과는 거의 정해진 거고요. 아, 어대명이 어대명, 아니고 예. 거의 이제 확대명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이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단일화의 기회도 지금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단일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일화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1위로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결승선 통과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 강훈식 의원은 지금 단일화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완전하게 주행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좀 방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그 지금 확대면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지금 당원 80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직무정지가 당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고려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지금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당의 상당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당심의 표임이라 하더라도 예. 이 지금 당원을 만들었던 것이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의 혁신위였어요. 그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이 혁신위원으로서 앞장서서 이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소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1심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기소만 되면 무조건 우리가 당원권까지 직무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혁의 후퇴라는 측면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지금 강훈식 의원이 울산 이 지금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당대회라면 활기가 넘치고 설레야 되는데 왠지 모두가 불안하다. 지금 뭡니까 1위 득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정작 당원들의 투표율은 예. 역대 최저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현실이자 저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부울경 순회 경선 이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